여러분,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드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떡국 고기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 이 어떤 분을 응급실 침대로 직행시켰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8세,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이셨습니다.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끊은 지 20년이 넘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바퀴씩 걸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응급실에 실려가셨을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던 국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국 없으면 밥만 못 드시나요? 찌개 국물에 밥 말아 드시나요? 아침에 얼굴 다리가 붓거나 소변 거품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 신장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종수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설날 이후에 몸이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68이 되신 박종수 어르신은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 늘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습니다. 40에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부엌불부터 켜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큰 냄비에 올려놓는 것이 설날 아침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불려놓은 사골 국물이 냉장고 안에서 하얗게 굳어 있었고, 어르신은 그 국물을 냄비에 옮겨 담으시며 올해는 떡을 좀 더 넉넉히 썰어야겠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셋이나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원래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셨고, 된장찌개에 소금을 따로 넣어 드실 정도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간이 센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짠맛에 대한 기준이 남달랐습니다. 설날 떡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골 국물에 국간장을 넉넉히 넣고 거기에 소금간까지 맞추는 것이 어르신만의 비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떡국이 제일 맛있다고 했고, 어르신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셨습니다. 설날 당일 아들 내외와 딸 가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12명이 거실에 빙 둘러앉아 떡국을 한 그릇씩 받아들었고, 박종수 어르신은 첫 그릇을 비운 뒤 곧바로 두 번째 그릇을 푸셨습니다. 국물이 특히 잘 우러났다며 세 번째 그릇까지 드셨습니다. 떡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갈비찜이 큰 냄비째 식탁에 올라왔고, 동그랑땡과 녹두전이 접시 3개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잡채는 큰 볼에 가득했고 나박김치와 깍두기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식혜까지 한 주전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모든 음식을 골고루 그리고 넉넉히 드셨습니다. 특히 갈비찜 양념장에 밥을 비벼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그날도 밥 한 공기를 양념장에 말아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식혜도 3컵을 드셨습니다. 달큰한 맛이 입안을 감돌 때마다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명절인데 맘껏 먹어야 한다는 것이 어르신의 생각이셨습니다. 1년에 며칠이나 이렇게 먹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설 연휴 이틀째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떡국을 데워 드시고 남은 전을 데워 반찬 삼아 드시고 갈비찜 국물에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명절 음식이 냉장고에 남아있는 동안 어르신의 식탁에서 싱거운 음식은 단 한 끼도 없었습니다. 손주들과 윷놀이를 하고 세뱃돈을 나눠주고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깜빡 주무셨습니다. 설 연휴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나흘째 되던 아침, 어르신의 몸에서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발이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슬리퍼를 신으려는데 발등이 빵빵하게 부어 있어서 평소 헐렁하던 슬리퍼끈이 살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발목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셨습니다. 살이 움푹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한참 동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누른 것처럼 손가락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어제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명절이면 원래 많이 먹고 많이 앉아 있고 몸이 좀 붓는 거라고 여기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아침 산책을 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셨는데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하게 한번 보시는 것이 일과였는데 그날은 찔끔 나오다가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변색도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갈색에 가까운 빛깔이었고 변기 안을 들여다보니 거품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마치 세제를 풀어놓은 것처럼 하얀 거품이 변기 안쪽 벽을 따라 빙 둘러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물을 덜 마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더 받아 드신 뒤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산책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숨이 차셨습니다. 평소에는 세 바퀴를 돌아도 거뜬하셨는데 한 바퀴 반을 채 돌지 못하고 벤치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종아리가 무거웠고 발바닥이 땅을 디딜 때마다 물주머니를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동화 안에서 발가락이 꽉 조이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신발끈을 평소보다 느슨하게 맸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양말을 벗으셨을 때 어르신은 살짝 놀라셨습니다. 양말 고무줄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파여 있었는데 그 자국이 30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누르면 손가락 모양 그대로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나이 먹으면 원래 이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붓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목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무릎 아래까지 부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변은 여전히 적었고 거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허리 쪽이 뻐근했고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화장실에 가면 나오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이나 다리가 붓는데 하루가 지나도 가라앉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박종수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딸 종현 씨가 아버지 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달덩이처럼 둥글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평소 광대뼈가 도드라지던 아버지의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딸이 아버지 얼굴이 왜 그러냐고 여쭤보았지만 어르신은 멀쩡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시선은 이미 아버지의 발 쪽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실내화를 신고 계셨는데 발등 위로 살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었고 발가락 사이사이가 부어서 벌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 발목을 잡고 양말을 내려보니 종아리 전체가 반들반들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강이 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엄지로 정강이 앞쪽을 지그시 눌렀더니 손가락이 들어간 자리에 깊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그 웅덩이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었더니 어르신은 설 끝나고부터 좀 부은 것 같은데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소변은 좀 적긴 하지만 물을 덜 마셔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거품도 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딸 종현 씨는 간호조무사로 20년 넘게 일해온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부은 얼굴, 부은 다리, 줄어든 소견량, 소변 거품,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내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은 좀 쉬면 낫겠다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평생 병원이라고는 감기 때문에 동네 의원 간 것이 전부인 분이셨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는 믿음이 확고했고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큰 병을 인정하는 것 같아 꺼려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부종을 많이 봐왔고 한두 번 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검사 받아보시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 가서 잔소리했다고 타박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딸은 아버지 곁에서 주무셨습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는 소리를 듣고 슬며시 따라가 보았는데 변기 안에 거품이 가득한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소변색도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은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르신은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딸의 단호한 얼굴에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아침 9시 반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내과 진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르신의 부은 다리를 보고 즉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심전도와 흉부 촬영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어르신과 딸을 함께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검사 수치가 떠 있었는데 의사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8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수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셨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상 수치는 0.7에서 1.2 사이인데 어르신의 수치는 정상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신장 기능이 정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딸 종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2에 해당했습니다. 만성 신장병 3기 후반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보셨던 소변의 거품, 그것이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걸러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그것이 거품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진료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서히 손상되어 왔을 가능성이 큰데 설 연휴를 전후해서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설날 식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평범한 명절 음식이 어떻게 어르신의 신장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갔던 것일까요? 의사는 평소 식습관부터 되짚었습니다. 국물 섭취량, 나트륨이 많은 음식의 빈도, 명절 기간 동안 무엇을 드셨는지 하나하나 확인했고 어르신이 대답할수록 의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떡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약 2000mg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니 떡국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치 나트륨을 한 번에 다 드시는 셈이었습니다. 어르신은 3그릇을 드셨습니다. 떡국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3배를 섭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갈비찜이 더해졌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이 듬뿍 들어간 양념에 졸인 갈비찜 한 인분에도 나트륨이 약 1200mg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갈비를 4~5대 드셨고 양념장에 밥까지 비벼 드셨습니다. 동그랑땡과 녹두전에도 간장과 소금이 들어가 있었고 잡채 양념에도 나트륨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박김치와 깍두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니 어르신이 설날 하루 동안 섭취한 나트륨 총량은 약 1000mg에 달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5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가 사흘 내내 이어졌습니다. 남은 음식을 데워 드시고 갈비찜 국물에 라면까지 끓여 드셨으니 연휴 동안 어르신의 몸에 들어간 나트륨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사골 국물에 대한 오해도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골 국물이 뼈에 좋다, 관절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골을 오래 끓이면 인 성분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인은 신장이 걸러서 배출해야 하는 성분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 인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이중 부담을 주게 됩니다. 어르신은 평소에도 사골 국물을 자주 끓여 드셨습니다.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사골 국물에 밥을 말아 드셨고 그때마다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셨습니다. 떡 자체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떡은 쌀을 압축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같은 양의 밥보다 탄수화물 밀도가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어르신이 3그릇에 걸쳐 드신 떡의 양은 밥으로 치면 4~5공기에 해당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에 무리를 주고 이미 약해진 신장의 미세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의사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63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약 1%씩 기능이 감소합니다. 20대 때 100%였던 신장 기능이 68세가 되면 아무 병이 없어도 70%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트륨 폭탄을 맞으면 신장이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도 빠르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걸러야 할 노폐물은 넘쳐나는데 처리하는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거기에 나트륨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신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의 발과 다리와 얼굴이 부어오른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골 국물이 대표적입니다. 뼈에 좋다, 칼슘이 풍부하다, 관절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골 국물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실제로 매우 적습니다. 사골 국물 한 그릇에 포함된 칼슘은 우유 한 모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반면에 인 성분과 지방, 나트륨은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장기의 처리 능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대의 신장은 고속도로 8차선과 같습니다. 차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여유 있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8세의 신장은 2차선 중 절반이 공사 중인 상태와 같습니다. 4차선만 남은 도로에 8차선 분량의 차가 한꺼번에 밀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가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도로가 마비됩니다. 어르신의 신장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일으키는 악순환도 있었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그 손상된 혈관 때문에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 배출이 더 안 되고, 그러면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끊이지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의사가 어르신의 혈압 수치를 확인해 보니 수축기 혈압이 180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120을 훨씬 넘은 수치였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혈압을 잰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자신은 혈압이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혈압약을 드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르면 이미 상당 기간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혈압이 신장 손상의 근본 원인이 되었고, 여기에 명절 기간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결정타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장이 나빠지고 있었다면 왜 진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라는 장기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신장이야말로 진짜 침묵의 장기입니다. 신장은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피로감이 있어도 나이 탓이라고 넘기게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일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이 이미 3기, 4기까지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으십니다. 박종수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남았을 때는 본인이 전혀 모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30% 근처까지 떨어져야 부종, 피로감, 소변 변화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의 신장은 이미 32%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이미 신장의 3분의 2가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찍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답은 혈액 검사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혈액 검사만 받으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도 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간 수치는 보시면서 크레아티닌 수치는 그냥 넘기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박종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5로 나왔었습니다. 정상 상한선인 1.2보다 살짝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신장 수치가 조금 높으니 관리하시라고 했지만 어르신은 조금 높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지도 추가 검사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1.5가 2년 만에 3.8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는 어르신에게 구체적인 교정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물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찌개를 끓이시더라도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셔야 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곳이 바로 국물이기 때문입니다. 외식하실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로 넣지 않아야 합니다. 김치도 한 끼에 2~3조각 이상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장아찌, 젓갈류는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셔야 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단백질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아예 안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한 끼에 손바닥 반 크기 정도로만 드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두부나 달걀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셋째로 수분 섭취를 적절히 유지하셔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로 사골 국물을 끊으셔야 했습니다. 인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혈압 관리를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저염식을 병행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사가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잔치 같은 특별한 날에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평소 관리를 잘 하시다가도 명절 사나흘 동안 무너지면 수개월간의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입원하셨습니다. 먼저 이뇨제를 투여하여 몸 안에 고여있던 수분을 빼내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약도 처방되었습니다. 병원 식단은 어르신이 평소 드시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물이 없는 식판이 나왔고 반찬의 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싱거웠습니다. 어르신은 처음 며칠 동안 밥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입에 맞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과 다리의 붓기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체중도 3kg이 줄었는데 이 3kg이 모두 몸 안에 고여있던 수분의 무게였습니다. 소변량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석 달 뒤 어르신은 외래 진료를 통해 재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8에서 2.4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32에서 41로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성 신장병 3기 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석 달 동안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국물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60년 넘게 맵기 국물과 함께 밥을 드셨던 분이 갑자기 국물 없이 식사를 하시려니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으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고역이셨지만 2달째부터는 조금씩 적응이 되셨다고 합니다. 김치도 줄이셨습니다. 한 끼에 한 조각만 드셨고 그마저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셨습니다. 사골 국물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물을 넣고 맑게 끓인 채소 국물을 가끔 드셨는데 간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혈압약을 매일 아침 빠짐없이 드셨고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드셨지만 석 달이 지나자 2바퀴까지 가능해지셨습니다. 어르신은 재검사 결과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의사가 신장 수치가 높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관리를 시작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나이 탓이라고 괜찮겠지 하고 넘긴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국물이 이렇게 무서운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신장 수치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혈압약을 매일 드시고 저염식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딸이 그날 아버지 댁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어르신이 그냥 나이 탓이라며 한두 달 더 버티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사는 그랬다면 투석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맵기 국이나 찌개를 드시고 계십니까?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고 계십니까? 명절이면 떡국을 2~3그릇씩 드시고 계십니까?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로 넣으십니까?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소변 때문에 2~3번씩 깨시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혈액 검사가 언제였습니까? 검사 결과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것이 있다면 제발 병원에 가십시오. 혈액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내과에 가셔서 신전기능 검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로 가시면 당일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병원도 많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찍 발견하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혈압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박종수 어르신이 2년 전에 했어야 했던 것,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